일상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난감한 문제들, 때로는 속 시원하게, 때로는 마음 따뜻하게, 애매하고 아리송한 문제들을 후련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CCBB 시즌3 MC를 맡았습니다. 개그맨 권장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즌부터는요, 정부기관 전문가분들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모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인공은요, 대한민국 금융암행어사 금융감독원인데요. 김선아 선임조사역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김선아 선임조사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소상공인 대표로요, 우리 최진호 사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소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장사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또 손님들을 보면서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고기 맛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환영하게 되네요.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나와주셨다고 하니까요, 사실 뭔가 좀 엄청난 포스를 막 뿜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웃는 모습이 굉장히 선하세요. 그럼요. 제가 이름도 선아입니다. 어이구야, 그랬었구나. 그걸 몰랐네요. 이름이 선하라갖고 그냥 선하신 분이시군요. 자, 그러면요, 우리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CCBB 첫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저도 이 개그 코너 할 때 이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막 개그를 막 다루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가게에서 비슷한 전화가 오는데 그냥 무시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나요? 네,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보이스피싱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출을 해줄 테니 뭐 상환을 하다던가 또는 뭐 악성 URL을 설치하라고 문자를 보낸다던가 뭐 그런 다양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그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61%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피해자와 장기간 동안 연락을 해서 고액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수법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은 저도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 맘먹고 접근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보다 시나리오가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금감원 직원, 은행 직원, 뭐 검사 이렇게 사칭을 합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 한 명에게 전화를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이게 뭐지? 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악성 앱도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신종 악성 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만 방심하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나리오를 잘 쓰면은 극을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그러지. 그걸 갖다 나쁜 데다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있어. 자, 우리 소상공인들의 슈퍼히어로가 되어주실 우리 금융감독원 김선아 선임조사역과 함께 오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는데요. 이거 사연을 좀 읽을 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긴장이 되지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긴장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고 계신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긴장 푸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천호동에서 네일샵을 운영 중인 김미주 가명입니다. 최근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느 날 계좌로 30만 원이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랑 은행으로부터 제가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이게 뭔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요, 세상에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됐다는 거예요. 해당 계좌는 물론 모든 은행 계좌와 비대면 거래가 막혀버리게 된 거죠. 아니, 가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비대면 거래가 막혀버리면 이거 어쩌란 말인가요? 네, 땡땡은행 고객센터입니다. 아니, 갑자기 통장이 먹통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나오네요. 아니요, 저는 작은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통장 좀 빨리 풀어주세요. 아유, 고객님, 통장에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라 현재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이세요.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신 분께서 피해 구제 신청을 철회해야 통장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니, 내가 범죄자가 아닌데 무슨 피해자랑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나 미치겠네 진짜. 가게 월세랑 운영비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세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요. 저 거래 풀어주세요. 잠깐, 여보세요.
정말 너무 억울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철회해야 지급 정지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가게 운영도 운영이고 개인적으로 너무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입금된 그 30만 원 때문인가 해서 입금 내역을 보니까요. 텔 MC24 연락주세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서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하는 거 있죠? 아니 무슨 소리냐며 좋게 풀자고 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요. 은행에 얘기를 해도 피해자와 합의 중재를 하고 기다리라는 이런 답변뿐입니다. 저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리고 피해란 피해는 다 입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당장 재료비도 사고요. 매장 운영비도 내야 하는데 거래가 다 정지됐으니 손 쓸 방도가 없고요. 제발 제 억울함 속 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참 진짜. 아니 저도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래 수단은 막단이요. 그쵸. 아니 저 역시 가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고통 진짜 저는 잘 압니다. 진짜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정말요. 요즘 그 세상에 이 보이스피싱이 정말 무섭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급 통장을 잠궜어요. 그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다들 놀라셨죠.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장 협박 또는 뭐 통장 묻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소상공인 통장 계좌에 이제 소액을 입금을 해요. 30만 원 이렇게 예시처럼 입금을 하고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분은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게 되고 이 협박범이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고액을 요구합니다. 고액을 요구하면서 이걸 주면 내가 네 계좌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아니 이거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신고를 해서 협박을 한다고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릴렉스 하십시오. 그 마음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범죄자들이 어떻게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인지 알고 또 이렇게 접근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그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네이버 플레이스나 뭐 블로그 등에 이제 거래 편의를 위해서 개인 그 연락처랑 계좌번호를 올려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통장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전화번호가 그 인터넷 가게 정보에 올라와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약을 편하게 좀 하려고 그게 올린 거거든요. 이거 좀 조심스러워야겠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편하다고 이런 곳에 계좌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올려놓는 것은 좀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자, 번거롭더라도 정보 노출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사연자 본인이나 사연을 들은 저희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 안타깝죠. 그런데 결론만 딱 놓고 말하면 사장님 계좌로 모르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사장님의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와, MC는 진짜 나쁘시네. 저 나쁜 사람입니다. 네? 저 나쁜 사람이에요. 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냉정하게 보자고요. 전문가님, 이거 책임 소재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소상공인 분이 피해를 입으신 게 맞고요. 통장 협박 수법으로 입금된 돈을 확인하면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 그러니 이거 통장 협박 수법인 것 같으니 합의 정제 절차를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합의 중재 절차를 은행에 연락을 해서 취하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이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확인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지급정지 해제 의사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급하다고 아까 사기범의 합의 조건 300만 원 이렇게 보내버리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돈 거래 안 된다는 말만 들어도 이게 어지럽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 사연자님이라도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신고한 보이스피싱범한테 그 합의금을 보낸다고 그 정말로 계좌 지급 정지가 풀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네. 보이스피싱 범에게는 절대로 그 계좌를 지급정지 해제할 권한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보낸다고 해서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 받으시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다 범죄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하신다던가 캡처를 뜨셔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 아니 보이스피싱범이 그
합의를 해도 지급 정지를 갖다 지가 풀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근데 거기에 또 그러니까 돈이 급하니까 또 그걸 속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우리 사연을 보면은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범이라는 합의 중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 먹고 사기치는 사람한테 합의 중재 요청,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또 모르쇠로 일관하면 또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합의 중재 외에 그 통장 묶기 피해자를 위한 울타리 같은 건 없나요? 네, 왜 없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한 소상공인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죠. 줄여서 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긴데요.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법령입니까? 네,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방지 대책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 이용 계좌의 채권 소멸 절차와 피해금 환급 절차 등을 정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이런 법이 있는데 왜 이 네일샵 사장님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갔더니 해결하려면 몇 개월이 걸린다는 이런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뭔가 고구마를 먹는 것 좀 탁 지어 막히는 느낌인데, 아니 조사장님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나요? 두 분 다 진정하시고 그래서 더욱 빠르게 억울함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2024년 2월에 이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네.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나라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금융감독원이 이 정도입니다. 믿어요.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되나요? 네, 지금까지는 처음에 송금된 금액, 왜 아까 예시로 하면 30만 원인데요. 네. 그 금액의 환급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2, 3개월간은 입출금이 정지되고 전자금융 거래가 제한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내가 피해금 편취할 의도 없었다라고 제대로 소명을 하고 협박 문자라든가 통화 녹음 이런 자료를 갖고 가서 금융회사에 이의 제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그 3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풀어주는 거예요. 신속하게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좀 외람된 얘기로 그 30만 원은 제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증거만 갖고 있으면요, 은행에 가서 바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증거를 모아두는 걸 강조하셨구나. 야, 역시 불안하다 싶으면은 일단 녹음부터 해야 돼요. 네. 자, 선임 조사형님, 그럼 사연 보내주신 우리 네일샵 사장님은 새롭게 개정된 법을 통해서 증거를 갖고 은행에 가서 이의 제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 이 고구마처럼 답답했던 이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진짜. 맞아요. 나도 개운해졌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시원하게 풀리니까 좋네요, 저도.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금융감독원이 일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멋있고요. 아무튼 좀 든든하고요. 사이다 맛집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또 두 번째 사연이 또 저희 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아까처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소상공인 따님분이 대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계속 제가 아까부터 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요, 하남에서 쭈꾸미집을 작게 운영하고 계신데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도 줄고, 웬만한 사람들은 미사 신도시나 스타필드로 놀러 가는 바람에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날아오는 거예요. 가게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지원금도 준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고민이 되셨나 봐요. 엄마가 가족 톡방에 문자를 캡처해 올린 덕분에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누가 와도 딱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어머, 엄마한테 문자 왔는데 이거 보니? 왜 문자? 나한테 톡 보내봐요. 잠깐만. 엄마! 아니, 나라에서 지원금 준다는데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절대 안 돼. 문자 안 눌렀죠? 눌렀어? 뭐가 안 돼? 나라에서 불쌍한 사람한테 준다는데. 엄마, 절대 하면 안 돼요. 바로 삭제해요. 이것도 보이스 피싱이라고. 뭔 소리야? 요새는 정부에서도 보이스 피싱을 하니? 그 문자가 다 사기예요. 혹시라도 비슷한 거면 무조건 나한테 보내요. 무조건 나한테 보내. 알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필요 서류도 없고 긴급 대출금이 최대 5천만 원에 금리는 연 3.5% 내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접수 기간은 누가 들어도 알만한 은행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고요. 저랑 오빠가 단박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고 절대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해서 피해는 막을 수 있어 다행이었는데요.
경기가 안 좋은 요즘 이런 식으로 솔깃한 조건에 시중은행이나 정부기관 이름을 들먹이면서 소상공인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정부기관에서 보낸 거라면 믿을 만한 게 아니냐고 하셔서 이것도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제서야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힘든 상황에서 이런 문자 받는다면 나도 모르게 링크를 클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법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참 해답 알려주세요. 야, 이거 진짜 공감이 가네요. 정말 공감이 가요. 이게 저도 은행에서 사업 대출 받으려고 정말 이리 뛰고 또 저리 뛰고 해서 겨우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쉽게 해준다는 거 하면은 정말 솔깃하죠. 그쵸. 근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알겠는데 이걸 갖다가 한 발자국 뒤에서 딱 이걸 떨어져 보면 왜 이걸 속아? 이거 당연히 사기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막상 어려운 순간이 나한테 딱 왔어. 근데 이런 문자가 와. 이거 구세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또 클릭하게 되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정부 기관이라고 하면 일단 믿음이 가잖아요. 일단 한번 더 보게 되잖아요. 예? 또 사장님들도 힘든 시기에 이런 문자를 받으면 혹시나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수법을 대출 빙자용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의 그런 피 같은 돈을 뜯어가는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 보이스피싱범들 내가 잡히기만 하면 진짜 가만히 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나도 그냥 원투 펀치. 양양포치예요? 일단 구멍이 잘못됐죠? 자, 우리 선임 조사장님.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연 내용처럼 문자 등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대출 상담을 해주고 보증료다 아니면 뭐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돈을 받고 난 후에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대출 상담까지 하는 척하면서요? 야, 완전 전문적인데요? 저도 장사하면서 급하게 돈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그 요즘 유명한 대환 대출을 이용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이제 바꿔주겠다. 네. 내가 집 근처로 은행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 라고 해서 이 현금 수거책이 쭉 걸어가서 돈을 받아오는 그런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연 들어보니까 문자 안에 링크가 아까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보이스피싱의 일종인 스미싱입니다. 아니 이거 뭐 스매싱도 아니고 스매싱이 뭔가요? 네, 스미싱은 이제 문자에 있는 그 URL을 누르면 그 악성 앱이 그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가 되는 그런 겁니다. 다행히 아까 그 사연자분은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니 혹시 본인이 신청한 것이 아닐 시에는 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이런 문자. 네, 보셨죠?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것 같은데? 그 콜센터 번호에 전화를 하면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그 전화가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융감독원이나 뭐 검찰 등을 사칭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면서 범죄자를 압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만약 아까 그 URL까지 클릭하면 그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하다, 의심이 간다 싶어서 112로 눌러요. 그러면 경찰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연결이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인의 옆 사람 전화기를 사용하시거나 뭐 홈페이지 PC를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시스템 또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추가 피해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소름 돋아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좌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을 해서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일괄 지급 정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출됐다 그러면 바로 연락을 하셔야 되며. 자, 잘 들으셨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네요. 보이스피싱 종류가 엄청나요. 그러게요. 그럼 저기 선임 조사장님, 바쁜 소상공인들을 위해 그 보이스피싱 피하는 팁 몇 개만 딱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금융회사는 절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을 사칭해서 전화, 문자, 카톡 등이 오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서 보내주는 링크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라도 클릭하셨을 경우에 뭐 자기의 개인정보라던가 금융정보를 입력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난 안 당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또 다른 팁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 어떤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등급 상승이나 대출 관련 특혜 등을 조건으로 뭐 작업비다, 보증금이다, 뭐 이런 것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같은 논리로 햇살론 같은 정부자금 대출은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 영업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출을 대신 받아주겠다 하면서 뭐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런 것도 다 불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불법적인 얘기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이런저런 말들로 많이 유혹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쉽다, 빠르다, 조건이 없다, 뭐 너도 된다, 나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자, 조심도 하고 의심도 하고요. 자, 그래도 만에 하나 이러면 안 되지만 속아서 돈을 입금했어. 이거 어떡합니까? 네, 만약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송금하셨다면 지체 없이 이 사기 계좌 해당 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112 경찰에 바로 전화를 하셔서 바로 지급 정지를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시면 보이스피싱 종합 안내서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저장을 해두고 갤러리에 딱 저장을 해뒀다가 지인이 연락이 와서 나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로 이 파일을 보내주거든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쁜 놈들 오늘 화가 머리까지 쫙 올랐는데 진짜 그냥 원투. 야,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이 주변의 사장님께 꼭 전달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 CCBB를 보시는 우리 사장님들은요, 이게 보이스피싱과는 안녕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녕하셔야 되고요. 사건 터지면요, 우리 금감원 암행어사 김선아 선임 조사형님께서 힘써 주실 겁니다. 맞죠? 저는 힘 없어요. 아까 재관님이 보이스피싱범 때려잡는 솜씨가 대단하던데요? 이거 잘하신다 이거. 그래서 머리카락 너무 여자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야보고 아끼세요. 목이 점점 마시가는데. 알겠습니다. CCBB 시즌3 첫 편에서는요, 보이스피싱 사례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수법의 특징, 그리고 예방법, 그리고 피해 구제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모두 어떠셨습니까?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매일 가게를 열다 보니까 사실 세상 돌아가는 거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첫 시간부터 진짜 많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화기를 투지폰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왜요? 그 문자도 그 자클릭 안 되잖아, 그거는. 네? 요즘 투지폰이 없나?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자, 우리 조사형님. 일목요연하게 오늘 설명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부디 피해 당하시는 일 없기를 제가 많이 바라겠습니다. 저기 선임 조사형님 혹시라도 더 물어볼 게 생기면은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네, 더 궁금한 점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있고요. 1332 전화도 있습니다. 1332요. 1332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사장님이죠? 네. 사장님? 최진호 사장님. 알았어요. 최진호 사장님. 네. 아이고, 집요하셔라. 자, 금융사기 대응단 김선아 선임님 감사드리면서 CCBB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